제3절 대학 진학의 꿈. 서울대 낙방 그리고 부산행. 6년제이던 학제가 3학년 후반기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나뉘어졌다. 그러므로 나는 고등학교 1학년생이 된 것이다. 고교생이면 누구나 갖는 꿈이 있다. 바로 대학 진학이다. 나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가정 형편은 어려웠지만 진학열은 언제나 가슴 속에서 불타고 있어 진학 준비를 몰래 하고 있었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은 구비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나는 대로 집중하여 입시 공부를 하였다. 비록 실력은 못 미쳤지만 서울대에 가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구나 시골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간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불가능에 가까운 줄 알면서도 서울대 물리대 정치학과를 지망하였다. 물론 친척들은 서울에 가는 것조차 만류하였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버스나 기차를 타본 적이 없었다. 입학 원서는 우편으로 접수시켰다. 친구인 안영주 부친의 도움으로 겨우 표를 구해서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상경하였다. 서울역의 인파에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서울대 합격 기대는 마음뿐이고 희망뿐이었다. 시골과 서울 학교의 실력 차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알았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다. 그래도 희망을 갖고 합격 소식을 애타게 기다려봤지만 내 희망과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그만큼 실망과 충격이 컸다. 더욱 마을 친척과 이웃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어졌다. 진학의 꿈을 통한 재기의 힘이 무너지고 만셈이다. 부끄러운 얼굴과 괴로운 심정으로 힘없이 고향으로 돌아왔다. 마을 입구를 들어서는데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어느 정도 성장한 남동생과 밥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게 된 누이동생에게 살림을 맡기고 나는 아는 연줄을 따라 부산행을 결심하였다. 부산에는 나와 같은 마을 출신으로 이웃 친척 아주머니의 동생인 김요철 씨가 자수성가하여 기계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의 부름으로 부산행을 택하게 된 것이다. 재계의 푸른 꿈을 안고 대전행 완행열차에 몸을 실었다. 당시 완행열차는 문자 그대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대전역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서 겨우 부산행 완행열차로 갈아탔다. 경상도 마을은 처음이라 참으로 낯설었다. 저런 우리나라 말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사실 처음엔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특히 경상도 안악내들 특유의 말투는 너무나 생소하게 들렸다. 기차가 구포역에 이르렀을 때 손에다 몇 구름이씩 들고 다니며 내배 사이소 하고 외치는 행상 아줌마들의 말투는 그렇게도 웃음을 자아내게 하였다. 부산역 도착은 어둠이 짙어지는 밤 8시가 조금 넘었다. 바닷가를 가본 적이 없기에 항구 또한 처음 보게 되었다. 붕 하는 소리에 무슨 소리냐고 마중 나온 요철 씨에게 물었더니 백고동 소리라는 것이다. 부산역 인근의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날 아침 그가 찾아와서 곰탕을 먹으러 가자고 하였다. 나는 속으로 곰탕이 무엇일까? 곰을 삶은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곰 고기를 어떻게 먹나요? 하고 물었다. 곰 고기가 아니고 소뼈를 고아낸 국물이야. 그것을 곰탕이라고 해. 나는 비로소 곰탕을 알게 되었다. 점원 생활과 향학열. 나는 당분간 요철씨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기로 하였다. 그는 오랜 기간 대구에서 점원 생활을 하다가 부산 대청동에 지점을 차려 독립한 사람이었다.
그 점포에서는 베어링, 벨트, 탈곡기, 양수기 등 다양한 기계 제품을 취급하였다. 장사나 기계에 생소한 나는 처음에는 기계와 부속품 이름을 외우는 데 집중하였다. 한 달쯤 지나고 나니 장사 요령도 어느 정도 터득하게 되었고 기계 부품 이름도 거의 암기하게 되었다. 버런 꿈을 안고 비장한 각오와 결의로 어린 동생들을 시골에 남겨둔 채 부산에 온 나는 단 하루도 여유를 가질 수 없었다. 낯설고 물스런 부산 생활에 적응하는 데도 적극적이었다. 나는 다른 점원보다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열심히 하였다. 가게 주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봉사하였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틈만 생기면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2개월 정도 지나면서 주인은 나를 퍽 신임하게 되어 여러가지 상점 일도 의논하고 큰 돈도 나에게 맡기곤 하였다. 그리고 숙박을 자기 집에서 하도록 배려해 주었다. 청소나 잡다한 일은 다른 조문에게 맡기고 나는 제품을 사고 파는 일만 주로 맡게 되었다. 베어링, 벨트 등은 밀수로 사들여서 상당한 이익을 남기고 팔아준 기억도 있다. 주인은 나에게 학원을 다니며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경제적인 선심도 베풀었다. 나는 영어와 독일어를 공부하였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한 결과로 두 외국어 실력은 날로 향상되었다. 다시 대학 진학의 꿈을 품게 되었다. 주인도 나의 배우고자 하는 열의에 감동되어 자기 사업이 잘 되어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나는 매일 촬영해서 대청동으로 출퇴근하였다. 주인의 사업도 웬만히 성장하였고 나도 정신적으로 많이 자리가 잡혀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유명한 부산 대화재가 발생하였다. 1953년 겨울이었다. 점포 정리를 하고 막 학원을 가려는 참에 소방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산빛달 판자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처음에는 다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비좁은 골목길 지역이라 불길은 삽시간에 따닥따닥 붙은 피난민 판자촌을 휩쓸었다. 시뻘겋게 타오르는 불길은 마침내 불어오는 강풍을 타고 시내 중심가로 번져나갔다. 미군 소방차까지 합세하였지만 큰 효력이 없었다. 마침내 부산 우체국을 불태우면서 시민들은 놀래기 시작하였다. 상가는 화재 현장으로부터 1km의 거리에 폭넓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만약을 위해서 너도 나도 급하게 짐을 꾸려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시작하였다. 우리 가게에서도 이것저것을 꾸렸다. 급기야 불길은 강풍을 타고 대로를 뛰어넘어 부산 본역을 덮쳤다. 기름 탱크가 터지는 바람에 불길은 더욱 거세게 번져나갔다. 화재 진압 노력은 2명의 소방관이 순직하는 불상사만 남기고 허사로 돌아갔다. 불 끄는데 실패. 가게의 값비싼 제품들이 고스란히 불에 타 버릴 위기에 처하였다. 마침 이웃 가게 주인 동생이 자기 버스를 몰고 형님 가게 물품을 실어내기 위해 급하게 왔다. 나도 이때다 싶어 우리 가게에 값나가는 제품들을 그 버스에 마구 던져 넣었다. 사력을 다하여 가게 물품을 챙겼다. 불길이 근처에 접근하자 그 버스는 어디론가 떠나갔다. 얼마 후 부산 중심가에 있는 대연동도 불길에 완전히 휩싸였다. 다음날 가게 주인이 대구에서 돌아왔다. 그가 숫더미로 변해버린 가게 틀을 보고는 망년차시라고 있을 무렵에 내가 나타났다. 값비싼 제품들을 골라 이웃집 버스에 던져 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금방 화색이 돌며 그 버스를 찾아 나섰다. 주인은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한 나에게 사례금을 챙겨주었다. 귀향길의 시련. 가게 화재로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돼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 장사가 될 만한 것이 없나 해서 국제시장 이곳저곳을 누볐다. 적은 미천으로 살만한 것은 눈에 띄지 않았다. 마침내 미국
미국 제품, 미국 미제 세탁 비누가 시골에 가면 잘 팔릴 것 같아 100장을 사서 상자에 담았다. 그리고 멜빵을 만들어 등에 줬다. 그 당시 국제시장은 바닥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질퍽질퍽하였다. 신발은 물론 바지가랭이가 흙탕물에 뒤범벅이 되어버렸다. 비누 상자는 처음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무겁게 느껴져 나는 몇 번을 쉬어서 겨우 부산역에 도착하였다. 그 비누 상자를 기차에 실으면서도 눈물겨운 생고생을 하였다. 젖먹던 힘까지 다 써야만 했다. 비누 산 것을 몇 번이고 후회하였다. 얼마나 무거운지. 대전에서 1위, 현재는 익산행, 과거는 1위, 지금은 익산. 행 기차로 갈아타는 과정에서도 진땀을 뺐다. 이뿐이 아니었다. 이리 여기서 기차가 정차하는 동안 나는 너무 배가 고파 건너편 플랫폼으로 뛰어가서 우동을 사 먹고 있었다. 그런데 우동을 다 먹고 막 돌아서려는데 기차가 소리를 내며 출발하는 게 아닌가? 이 순간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나에게 또 이런 시련이 닥쳐야만 하는가 하는 원망의 마음이 서쳤다. 비누 상자를 실은 이 기차를 놓치면 부산에서의 모든 고생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아찔해졌다. 순간적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기차 밑을 통해 철로를 건너가야만 된다는 판단이 섰다. 기차에 오를 수 있는 플랫폼은 맞은편 쪽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위험천만한 기차 및 무단 횡단을 하기로 한 것이다. 기차의 출발 속도는 아주 느렸지만 그러나 일대 모험이었다. 초긴장 속에 기차 밑을 재빠르게 끼어서 순식간에 가로질러 깎것으로 기차에 올랐다. 천우신조의 순간이었다. 하늘이 도운 것 같습니다. 눈물겨운 진학의 길. 이제 기차 타고 집으로 어린 동생들을 남겨두고 철새처럼 집을 드나드는 나에게 이웃 사람들은 비웃었고 조롱조의 말도 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에 상관하지 않고 나름의 계획을 세웠다. 농사철이 되자 우선 농사일을 도와 김을 베고 피도 뽑고 밭에는 원예 작물을 심기도 하였다. 또 닭도 100마리 이상 길렀다. 밤에는 가마니도 짜고 새끼도 꼬았다. 그러면서도 틈나는 대로 다음에 입시 준비를 하였다. 당신의 실력으로는 인류대 진학이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학교보다 장래성도 있고 보람있는 공부를 해보자고 생각을 바꿔먹었다. 마침 새로 개교한 한국외국어대학을 가기로 마음굳혔다. 전공학과는 영어나 독일어과를 염두에 두었다. 그러나 이 두 학과는 이미 다른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어 희소성이 떨어졌다. 10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을 세계가 무시하지 못할 때가 필연적으로 올 게 아닌가. 동양의 철학 사상을 서양에 전한다면 위대한 업적도 될 것이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자. 세계가 중국에 눈뜰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원대한 포부를 품고 중국과를 지망하였다. 입학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합격이었다. 나는 새로운 희망과 야심을 품게 되었다. 그동안 입학시험은 나에게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다. 그러나 이 요새를 점령하게 되자 마치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해져 기분이 통쾌하였다. 뒷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우선 배움의 길이 열렸다는 기쁜 마음에 고향집으로 달려왔다. 그러나 한 고개를 넘으니 또 한 고개가 나타나듯이 나에게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 예상보다 많은 입학금이 문제였다.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쌀 10가마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나의 시골 형편으로는 쌀 10가마 값을 마련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백방으로 궁리하였지만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망담이란 곳, 망담의 큰댁 형님을 찾아가기로 하였다. 형님에게 전후 관계를 설명하고 내 결의와 각오도 말씀드렸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물론 형님도 넉넉한 살림이 아니었다. 겨우 끼니 걱정을 들고 살아가는 형편이었다. 예상대로 형님은 버럭 화를 내시며 나를 꾸짖었다. 그 당시 형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 2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당시 농가에서 소는 재산 목록 1호였다. 나는 형님에게 소 한 마리를 달라고 쫄랐다. 소 한 마리를 팔면 대학 등록금과 한 달 하숙비가 되었다. 형님은 조카들과 앞날을 생각해서 줄 수 없다고 단박에 거절하였다. 결국 형제간에 심한 갈등이 생겼다. 심지어 칼을 앞에 놓고 형제의 인연을 끊자고까지 할 지경에 이르렀다. 끝까지 거절하는 형님이 나로서는 너무나 야속하였다. 대학 진학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게 된 이상 더 살아갈 이유가 없어진 듯 하였다. 너무 막 슬펐다 이런 얘기죠. 조상님 선몽으로 이룬 대학 입학. 형님은 나의 대학 합격을 놓고서 너의 학력열은 좋다. 나도 형으로서 가르치고 싶다. 그러나 네 동생들을 보아라. 누가 동생들을 길러야 하느냐. 나는 양자로 갔으니 실질적으로 너 책임이다. 너 혼자 배우겠다고 동생들이 불행하게 되었어야 되겠느냐. 조실 부모하고 모두 불쌍한 애들 아니냐. 나도 살림에 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주고 싶다. 이제야 겨우 밥 걱정을 면하고 신선 고추 끝에 많은 고추 끝에 소 2마리를 만들어 기르는데 내게 1마리를 주고 나면 조카들 교육은 무엇으로 시키느냐. 다시 잘 생각해서 진학을 포기하고 동생들과 함께 농사나 열심히 지어라. 동농가로서도 농가로 열심히 하면 열심히 출세할 수 있다. 형님은 간곡한 근거와 설득으로 대학 진학 포기를 끈질기게 종용하였다. 그러나 내 결심을 바꾸지는 못하였다. 나는 도리어 형님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형님은 너는 세상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간단히 생각한다. 세상은 냉혹하다. 더구나 서울의 인정은 메마른 곳이다. 라면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낙천적인 나의 성격은 갑자기 염세주의자로 변하고 말았다.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상실한 느낌이었다. 내가 그렇게 소망하며 키워오던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마당에 산다는 의미가 어디 있을까? 오히려 세상을 떠나는 것이, 죽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좋겠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나는 목숨을 끊기로 작정하였다. 그러고 나니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은 동생들이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에 가서 2번씩 절하고, 할아버지 묘소에 2번, 또 할머니 2번 절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이 손자도 2분 계신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굳세게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희망과 자신을 잃었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해가 서산에 걸치면서 어둠이 야산에 깔리기 시작하였다. 나는 한참을 엎드려 통곡하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갑니다.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월성이 선산에 모신 양친 묘소에는, 엄마 아버지 묘소에는 들를 생각이었으나 좀 떨어져 있으니까 가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래서 형님 댁에서 하룻밤을 더 묵고 다음날 오전에 삼배가 끝나는 대로 목숨을 끊을 참이었다. 그 길로 결혼해서 이제 나가신 출간 종순 누님을 만나보고 약국에 들려 상당량의 수면제를 사서 형님 댁으로 왔다. 이제 수면제 먹고 죽으려고. 그날 밤 나는 사랑방에서 자고 일어났다. 형수가 아침상을 차려놓고 나를 불렀다. 형님과 겸상해서 아침밥을 먹으려니 너무 마음이 무거웠다. 형님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그때였다. 종원아! 이 종원이라는 것은 시골 때 이름, 어린 시골 때 이름. 소 1마리를 주마, 1마리 주마. 대학은 가되 다시는 우리 집에 와서 쌀 한 대박이라도 달라고 하지 마라며 굳은 표정으로 선언하듯 말라였다. 나는 너무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천지개벽이라도 되는 것 같았다.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왜 마음을 바꾸셨냐고 물었다. 형님이 꿈 얘기를 하였다. 어젯밤 꿈에 마루에 앉아있는데 살인문을 열고 흰 옷을 입은 세 분 노인이 들어오시더라.
꿈속에서도 놀라서 웬 노인들인가 하고 자세히 보았더니 한 분은 할아버지이고 한 분은 아버지였다. 그때 나는 순간적 영감으로 다른 한 분은 정조 할아버지임을 알았다. 그때 아버지가 다가오시더니 내 어깨를 다독이며 종철아, 고생 많이 한다. 동생 때문에 더 고생이 크겠구나. 그러나 동생 종령에게 소 한 마리를 주어라. 그러면 너의 재산이 10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손으로 마룻바닥을 치며 나서 기르지도 못하고 왜 그 책임을 나에게 떠맡기려고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못 줍니다 라고 역정을 내고 말았다. 그랬더니 꿈속에 아버지는 말없이 뒤로 물러섰다.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종철아, 네 어려움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너가 소 한 마리를 동생에게 주면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종령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진다. 그래서 또 한 번 마룻바닥을 내리치며 마을 사람들도 그놈의 이름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집니까? 그런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마세요. 못 줍니다. 소리쳤더니 할아버지도 뒤로 물러서더라. 그러자 이번에는 얼굴을 모르는 또 다른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다가섰다. 종철아, 정말 고생하는 줄 안다. 한 가지 너에게 묻겠다. 소가 중하느냐 동생이 중하느냐 이것만 대답해라 하고 채건하시더라. 아무리 화가 난다고 소가 동생보다 귀하다고 대답할 사람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형님이 동생이 소보다 중하지요 하자 정조 할아버지가 만일 너가 소를 안 주면 너의 동생은 내일 죽는다. 소를 주면 너도 복을 받고 동생도 유명해질 것이다 하는 설득에 형님이 엉겹결에 소 한 마리를 주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세 분이 동시에 고맙다 하시고는 대문 밖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그리고 깨어보니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다는 것이다. 형님이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는 조상들의 선몽이 분명하더란다. 그래서 그 부탁을 거역할 수 없다는 생각에 소 한 마리를 나에게 주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 나는 기쁜 의미를 새기려 하지 않고 그저 감사한 마음에 형님 고맙습니다. 연신 고개를 숙였다. 형님은 아침 먹고 소 2마리 중 1마리를 마음대로 골라서 내다 팔아라. 그리고 다시는 집에 오지 마라. 더는 쌀 한 대박도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였다. 나는 소 1마리를 골라서 신태인 장으로 팔러갔다. 정업은 이미 5일장이 끝나서 신태인의 소시장으로 간 것이다. 통통하게 살이 붙은 소여서 좋은 값을 받았다. 말로만 듣던 신태인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연작이 어찌 홍국의 뜻을 알리요. 이 말은 제비 참새가 어찌 큰 기레기 고니의 뜻을 알리요. 그런 뜻입니다. 산골 촌부가 높은 하늘의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는가. 나는 형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상경하였다. 입학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책과 노트를 샀다. 당장 거찰 곳이 없어서 명륜동에서 하숙을 하고 있는 김요철 씨의 동생 집으로 가서 8일 동안 신세를 졌다. 그리고 연세대에 다니는 친구 안영주를 만나 노고산동에 있는 판잣집에 마룻방 하나를 얻어 차치를 시작하였다. 이 집은 허술한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재래식 화장실과 붙어 있었다.